법정 안이 충격에 빠져 조용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증인석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맑음 요양병원의 간호사 이도훈이었어요. 재판장님, 저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훈아,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도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이에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런데 이도훈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박정우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제 아버지입니다. 영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정우의 아들이고 당신의 손자입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30년간 찾던 아들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도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이 기적 같은 재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오직 한 곳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바로 영자의 떡집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영자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편지지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펜을 잡은 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었죠. 정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영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떡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편지 속에 적힌 이름 박정우. 영자가 사랑했지만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해맑음 요양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간병실 안에서 한 간호사가 누워있는 노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간호사 이도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견디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운명의 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영자의 떡집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단골 할머니 박순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인절미 10개만 부탁해. 영자는 정성스럽게 떡을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오늘 만든 거라 더 쫄깃할 거예요.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 곳곳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영자는 떡을 만들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죠. 이번에 정말 재개발이 확정됐다는 소문과 보상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막막한 현실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영자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영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영자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단순히 터전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떡집을 차린 이유가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아들 정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면 찾을 수 있도록 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정우는 고작 10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영자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도 포기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미 죽었을 거라며 체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 하나로 30년을 버텨왔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평소와 다른 시선을 느꼈어요. 몇몇 상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정수기가 또 온다며 속삭였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자 시장 입구 쪽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해맑음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김정숙이었습니다. 김정숙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표정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 시장 바닥을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영역을 점검하는 듯 했어요. 영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김정숙과는 오래된 악연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영자만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 관계는 영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직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김정숙은 영자를 무시하고 조롱했었거든요. 그때 김정숙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유명했죠. 특히 영자 같은 무학의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정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치료비를 제때 내지 못한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떡집 여자의 아들 따위는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식이었죠. 김정숙이 떡집 앞을 지나갈 때 영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정숙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아직도 여기 계시는군요, 영자 씨. 김정숙의 목소리는 겉보기에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도끼를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김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소식과 김정숙의 등장, 그리고 오늘 아침 쓴 편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문득 30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날 김정숙이 던진 말이 아직도 영자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치료를 받으려 했어요? 현실을 알아야죠. 그 차가운 말이 정우의 죽음과 함께 영자를 평생 괴롭혀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영자를 30년간 짓눌러 왔어요. 저녁이 되어 시장이 조용해지자 영자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 건물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자는 몸서리쳤어요. 영자는 서랍에서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영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만약 정우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40대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클까 아니면 자신을 닮아 떡 만들기를 좋아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런 상상은 영자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오늘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도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와 김정숙의 등장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3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정우는 어떻게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시장 상인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재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평소 이런 모임에 잘 나오지 않던 영자도 이번에는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터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회관 안에는 2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상인회장이 회의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김정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병원 원장이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재개발 문제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정숙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병원 원장이 시장 재개발에 무슨 관심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정숙의 진짜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이 지역 전체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 큰 의료 복합시설을 만들려고 하죠. 영자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달리 김정숙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시장까지 손에 넣으려는 야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분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숙의 시선이 영자에게 꽂혔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특히 오래된 가게일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시는데 시대는 변하는 법이잖아요. 그 말은 겉으로는 일반론처럼 들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김정숙의 무시와 모멸감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김정숙은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떡 장사나 하던 주제에 아직도 이 동네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김정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직접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쏠렸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려 했지만 김정숙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사업적인 판단일 뿐이죠. 어차피 시장 전체가 없어질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정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영자를 두둔하거나 김정숙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어요. 상인회장이 어색한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김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김정숙이 떠난 후에도 회관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상인들은 영자를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마치 영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30년간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김정숙의 등장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영자는 터벅터벅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떡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30년 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정숙에게 처음 모욕을 당했던 그날의 기억 말이에요. 정우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떡을 더 많이 만들어 팔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김정숙은 그런 영자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떡이나 팔아서 병원비를 낼 생각이세요? 현실을 좀 보세요. 그때도 영자는 아무 말 못하고 참았습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감수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정우는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어요. 영자는 그날 이후 자신을 평생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자는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정우의 해맑은 미소가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야, 엄마가 너무 약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밖에서는 요양병원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굴욕과 상처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자신을 우습게 본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놓을 차례였어요. 영자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아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 아들의 이름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영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떡집의 단골 할머니인 박순덕이 해맑음 요양병원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웃상인 김철수가 급히 달려와 알려줬습니다. 영자 씨, 큰일 났어. 순덕이 할머니가 병원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더라고. 영자는 떡 만들던 손을 멈추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뭐라고요? 순덕이 할머니가? 영자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영자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영자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떡집을 찾아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영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박순덕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을 때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할머니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순덕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는데. 하지만 박순덕의 표정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말 그냥 넘어진 거예요? 다른 일은 없으셨고요. 영자가 다시 물어보자 박순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간병인이 나를 밀쳤어. 화가 나서 그랬나 봐. 박순덕의 말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병원에 말씀드려야겠어요. 영자가 일어서려 하자 박순덕이 영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영자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나만 더 힘들어져. 박순덕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계속해서 영자를 말렸습니다. 간병인들의 보복이 두렵다며 자신만 더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영자는 박순덕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병원의 관행인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도훈이었어요. 영자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 간호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도훈은 박순덕의 상태를 체크하며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도훈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도훈이 바로 박순덕을 학대한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도훈이 나간 후 영자는 곧바로 병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김정숙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 영자 씨가 웬일이세요? 김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영자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원장님, 박순덕 할머니 일로 왔습니다. 간병인이 할머니를 밀어서 다치게 했다고 하는데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병원 직원들은 모두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김정숙의 무관심한 태도에 영자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간병인이 화가 나서 밀쳤다고요. 이때 김정숙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비웃는 듯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말로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나요? 김정숙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정말 없었거든요. 게다가 영자 씨가 왜 이런 일에 나서는지 모르겠네요. 가족도 아니고 말이에요. 김정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영자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가족이 없다는 영자의 아픈 현실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도 김정숙은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말했었죠. 법대로 하세요. 영자 씨. 고발이든 뭐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는 떳떳하거든요. 김정숙의 비웃음에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김정숙의 계략에 말려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영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순한 영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영자가 원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김정숙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 혹시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죠? 김정숙의 말에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장이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걸 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김정숙의 추측은 터무니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30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시장 상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제 상인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몇몇 상인들이 영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괜히 김정숙을 건드려서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영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김정숙에게 맞서는 순간 시장 사람들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30년 전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아들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린 정우의 해맑은 미소가 영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엄마가 이제 싸울 거야.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게. 영자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기록들, 치료비 영수증들, 그리고 당시 김정숙이 했던 말들을 적어둔 메모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이 모든 증거를 간직해온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젠가는 김정숙과 맞서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영자는 다음 날 아침부터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순덕 할머니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의 학대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비록 증거가 부족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와 정의감이 영자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정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을 적었어요.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영자의 긴 인내가 끝나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싸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30년간 짓눌러왔던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정우의 이름을 걸고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결의가 단단해진 상태였죠. 떡집 문을 열기 전 영자는 먼저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노인의 가게였어요. 김노인은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인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영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영자? 김노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30년간 이웃으로 지내면서 영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자는 박순덕 할머니가 당한 일과 해맑음 요양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노인은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증거가 있나? 김노인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할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도 해맑음 요양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어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김노인이 물어보자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어요.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이 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영자의 말에
김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야,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노인은 젊은 시절 군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동료 중에 지금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어떤 분이신데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야. 요양원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거든. 김노인의 말에 영자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영자야, 김정숙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돈도 많고 인맥도 넓거든. 쉽지 않을 거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쯤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영자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 영자는 다른 상인들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상인들도 영자의 설득에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점상을 하는 최 씨 아주머니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분노했거든요. 영자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상인들이 동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김정숙의 보복이 두렵다며 거리를 두었어요. 특히 병원과 거래를 하는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영자 씨 괜히 문제 키우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상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30년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영자의 말에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영자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며칠 후 김노인의 소개로 시청의 박 과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공무원이었어요. 해맑음 요양병원 말씀이시죠? 사실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박 과장의 말에 영자는 놀랐습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조사는 해보셨나요? 영자가 물어보자 박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는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병원 측에서도 강하게 부인했고요. 박 과장의 말에서 김정숙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박 과장은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인회에서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공식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영자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숙이 직접 시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김정숙과 함께 있었어요. 명함을 보니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영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당당하게 맞섰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영자가 침착하게 대답하자 김정숙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정숙 옆에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변호사의 위협에 주변 상인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달랐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박순덕 할머니가 직접 증언하셨는데요. 영자의 맞받아치는 말에 김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법정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공식 조사를 받아보시죠. 떳떳하시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영자의 당당한 태도에 김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순한 영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김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차가운 경고를 던졌어요. 영자 씨, 후회하게 될 거예요. 김정숙이 떠난 후 상인들은 영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것을 드디어 터뜨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아들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영자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역습도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김정숙이 변호사와 함께 떠난 지 일주일 후 영자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무서 직원들이었어요.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세무서 직원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는데 갑자기 세무조사라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세무서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이 있어서요. 매출 누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신고했는지 뻔했거든요. 김정숙의 보복이 시작된 거였어요. 세무서 직원들은 떡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며 영수증이며 모든 것을 들여다봤어요. 영자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영자는 평소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부 영수증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말에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세무조사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상인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영자 씨가 탈세를 했다며? 아니야. 세무조사 받았다고 해서 다 탈세는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받는 거 아냐. 상인들의 수군거림에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온 거예요. 영자 씨가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우리 병원을 비방하고 있어요. 김정숙의 말이 시장에 퍼지면서 상인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영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병원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를 지지했던 상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최 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요. 우리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 최 씨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병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영자 편에 서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을 받은 거예요. 이해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영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인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모두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나둘 떠나가는 지지자들을 보면서 영자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김정숙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일주일 후 영자는 거의 혼자가 되었습니다. 김노인만이 여전히 영자 편에 서 있었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영자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김노인의 사과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박순덕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증언을 번복한 거예요. 영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 기억한 것 같아. 병원을 찾아간 영자에게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자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박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내가 헷갈린 거야. 박순덕의 태도, 변화에 영자는 김정숙의 압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이제 영자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증인도 없고 지지자도 없었어요. 김정숙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떡집에 혼자 앉아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엄마가 또 실패했구나. 영자는 아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무력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그때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김정숙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영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들의 병원 기록들, 그리고 그때 김정숙이 한 말들의 기록까지. 이번에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보자. 영자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역습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 영자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아들의 병원 기록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정우의 마지막 치료 기록에 담당 의사가 김정숙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치료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영자는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숙이 정우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 기록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설마,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30년 전 아들의 죽음에 김정숙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기록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영자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정우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영자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역습으로 절망의 끝에 몰렸지만 이제 반격할 차례였어요. 몇 주 후 드디어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숙이 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의 첫 공판이었어요. 영자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숙은 비싼 정장을 입고 유명한 변호사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반면 영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엄중한 표정을 한 판사였어요.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김정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 의뢰인의 병원을 비방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하며 영자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해맑음 요양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김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영자가 반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자는 박순덕 할머니가 당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때 김정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의료진으로 일해오면서 항상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정숙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숙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30년 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김정숙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몸이 떨렸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판사가 영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저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자가 꺼낸 것은 30년 전 병원 부지 관련 계약서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서였어요. 이것은 30년 전 해맑음 요양병원이 세워진 부지의 원소유자를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영자의 말에 김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해맑음 요양병원이 세워진 부지는 원래 제 소유였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아들 정우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땅을 병원 측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15조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 학대나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김정숙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본도 있습니다. 30년 전 계약이 정식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자가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자 김정숙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병원 부지가 사실은 영자의 소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판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사기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모든 거래가 끝났어요. 김정숙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기라고 하시는데 그럼 30년 전 제 아들 정우의 치료는 제대로 하셨나요? 영자의 질문에 김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판장님, 30년 전 김정숙 씨는 제 아들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제때 못 낸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어요. 영자는 30년간 간직해온 의료 기록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시면 김정숙 씨가 어떻게 환자를 차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숙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16조를 보시면 의료진의 직업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정숙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김정숙은 변호사와 급히 상의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1차 반전이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곧 드러날 예정이었거든요. 법정이 잠시 휴정에 들어간 사이 영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숙을 압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영자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재개된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증인석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해맑음 요양병원의 간호사 이도훈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이도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정숙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훈아, 너 뭐 하는 거야? 김정숙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도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해맑음 요양병원에서 3년간 근무한 간호사 이도훈입니다. 이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환자 학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도훈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순덕 할머니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이에요. 이도훈의 고백에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숙 원장의 지시였어요. 이도훈의 말에 김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어? 하지만 이도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병원 내부 메시지 기록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도훈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판사도 놀랐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김정숙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믿었던 부하가 배신한 거였어요. 도훈아, 내가 왜 이래?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김정숙의 절규에 이도훈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이 잘해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도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도훈을 주목했습니다. 30년 전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박정우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도훈의 말에 영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는 제 아버지입니다. 이도훈의 고백에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도훈을 바라봤어요. 아니, 잠깐. 그럼 너는 영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정우의 아들이고 당신의 손자입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30년간 찾던 아들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 아버지가 사라진 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도훈의 말에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이도훈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김정숙 원장이 30년 전 제 아버지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김정숙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이 병원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도훈의 증언에 법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만난 기쁨과 30년간의 진실이 밝혀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이도훈이 영자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정우야. 아니, 도훈아. 영자의 목소리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거였어요. 재판장님,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김정숙의 자백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이 극적인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추가 수사와 함께 관련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자와 이도훈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정숙은 의료진 직업윤리 위반과 환자 학대, 그리고 30년 전 의료 과실까지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해맑음 요양병원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영자가 기증한 부지에 세워진 거였어요. 시장 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되었습니다. 영자의 승리가 다른 상인들에게도 희망을 주었거든요. 이제 시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저녁 영자와 이도훈은 떡집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였어요. 할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도훈의 질문에 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지. 영자는 30년간 혼자 간직해왔던 아들의 이야기들을 손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줘서 말이야. 이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30년간 혼자 계셨는데. 이도훈의 사과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돌아왔잖아. 정우 대신 내가 내 곁으로 온 거야. 영자의 말에 이도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떡집 문이 열리며 박순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어요. 영자야, 오늘도 인절미 10개 부탁해. 박순덕의 밝은 목소리에 영자는 웃으며 떡을 포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이도훈이 나서서 떡을 건네드렸습니다. 박순덕은 이도훈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도훈아, 고생 많았구나. 내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 박순덕의 말에 이도훈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떡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에 영자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가왔어요. 영자 씨,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겁쟁이였어. 최 씨 아주머니의 사과에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김노인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가 해낸 거야. 정말 대단해. 김노인의 칭찬에 영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영자와 이도우는 떡집 불빛 아래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도훈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떡집을 하면 어떨까?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영자의 제안에 이도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였어요. 창밖에서는 시장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영자는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아들이 돌아왔어. 30년간의 외로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영자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떡집의 따뜻한 불빛이 시장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자와 이도훈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종소리는 마치 정우가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영자의 긴 여정이 끝나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약한 모습만 보였던 떡집 할머니 영자.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여인의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작은 감상평이나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로 넘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